일본이 더 안정적입니다. 베트남 산업통상부 차관 응우엔 반 투언이 2021년 6월 기자회견에서 던진 폭탄 선언이었어요. 한국 기술은 검증이 부족하다. 투언 차관의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베트남은 30억 달러 규모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 파트너로 일본 NEC를 선택했어요. 한국은 최종 단계에서 탈락했죠. 36개월 후 베트남은 악몽 속에 있었습니다. 일본 시스템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3년간 전자정부가 마비됐습니다. 30억 달러가 증발했죠. GDP 성장률이 7%에서 4.8%로 폭락했어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남미 최빈국 과테말라가 베트남을 추월했어요. 기술 수출, 고용, 성장률 모든 면에서요. 과테말라는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그날 베트남이 거부한 한국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완벽하게 돌아가는 한국 전자정부 시스템. 3년 만에 디지털 선진국이 된 과테말라. 투언 차관이 무릎을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틀렸다. 한국이 답이었다. 도대체 그 36개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희 원더풀 코리아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는 한국으로 라는 댓글도 남겨주셔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세계 어디서든 우리 민족은 다 이어져 있습니다. 저는 응우엔 반 투언입니다. 베트남 산업통상부 차관이에요. 20년간 베트남 정부에서 일했습니다. 하노이 국립대학을 졸업하고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죠. 2019년부터 차관으로 디지털 전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15일, 제 사무실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렸어요. 국가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 최종 파트너를 선정하는 자리였습니다. 장관, 차관보, 국장 10명이 모였죠. 총 3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였어요. 테이블 위에 2개의 제안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 컨소시엄과 일본 NEC. 6개월간 검토한 끝에 최종 2개 업체가 남았어요. 오늘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2 제안 모두 훌륭하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안정적인 파트너가 필요하다. 여러분 의견을 듣고 싶다. 장관이 저를 봤어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차관님들, 저는 일본 NEC를 추천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차관보가 물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설명했습니다. 첫째, 일본은 검증된 기술입니다. NEC는 50년 역사를 가진 기업이에요. 전 세계 100개국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안정성이 증명됐죠. 둘째, 일본은 우리의 전통적 파트너입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베트남은 일본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았어요. ODA 최대 지원국이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격이 합리적입니다. 제가 강조했어요. 일본 제안은 30억 달러예요. 한국은 25억 달러죠. 하지만 5억 달러 차이는 품질 차이입니다. 싼 게 비지떡이에요. 다른 차관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한국 제안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자정부 세계 1위 국가예요. 성공 사례도 많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검증이 부족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이 전자정부 1위라고 하지만 선진국 기준은 아니에요. 우리는 최고가 필요합니다. 일본이 답입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투언 차관 말이 일리 있다. 다른 분들 의견은요? 한 국장이 말했어요. 저도 일본에 동의합니다. 안정성이 최우선이죠. 다른 국장들도 하나둘 동의했습니다. 결국 표결 결과 8대2로 일본이 선택됐어요.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생각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국 컨소시엄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상현 이사였어요. 이사님, 아쉽지만 이번엔 일본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김상현 이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안정성 문제입니다. 일본이 더 검증됐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이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쉽네요. 우리 기술이 부족했나 봅니다. 하지만 차관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본 시스템은 복잡합니다. 유지보수가 어려워요.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결정은 확고합니다. 다음 기회에 뵙죠. 전화를 끊었어요. 김상현 이사의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6월 20일 베트남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가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 파트너로 일본 NEC 선정.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저도 참석했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차관님, 왜 한국이 아니라 일본을 선택했습니까? 저는 준비한 답변을 했어요. 일본은 기술 선진국입니다. 검증된 시스템이에요. 우리는 최고가 필요했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전자정부가 세계 1위인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순위가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장기적 안정성을 봤어요. 일본이 더 적합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믿었어요. 2년 후면 베트남이 디지털 선진국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베트남을 나락으로 몰아넣을 줄은요. 그리고 똑같은 시기 지구 반대편에서 한국이 만들어낼 기적도 몰랐죠. 2021년 7월 과테말라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국가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 파트너로 한국 컨소시엄 선정. 베트남이 거부한 바로 그 한국 기업이었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코웃음 쳤습니다. 과테말라. 중남미 최빈국 아닌가. 제가 동료에게 말했어요. 한국 수준에 딱 맞는 파트너네. 우리 베트남은 다르지. 동료도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8월부터 일본 NEC 팀이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50명 규모 엔지니어 팀이었어요.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이 열렸습니다. NEC 프로젝트 매니저 다나카 씨가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우리는 24개월 안에 완벽한 전자정부를 구축하겠습니다. 다나카 씨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일본 최신 기술을 적용할 겁니다. 베트남이 아세안 디지털 리더가 될 거예요. 저는 박수를 치며 환영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함께 베트남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제가 말했어요. 다나카 씨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9월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일본 팀이 시스템 설계를 했어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진행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순조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2022년 1월 문제가 터졌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에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거예요. 다나카 씨가 긴급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를 불러들였어요.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다나카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시스템 호환성 문제가 있습니다. 베트남 기존 인프라와 맞지 않아요. 수정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다시 물었죠. 다나카 씨가 답했습니다. 3개월 정도요. 저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일정이 지연되는 건가요? 일시적인 문제입니다. 다나카 씨가 변명했어요. 곧 해결할 겁니다. 저는 할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빨리 해결하세요. 우리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월에 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어요.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베트남 행정 체계와 맞지 않는 겁니다. 일본 팀은 일본식 관료제를 기준으로 설계했어요. 베트남은 완전히 다른 구조였죠. 다나카 씨가 다시 보고를 올렸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전면 재설계해야 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설계라고요? 6개월 작업한 게 다 물거품이란 말입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다나카 씨가 답했어요. 예상보다 베트남 시스템이 복잡하더군요.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걸 왜 미리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사전 조사가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다나카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다나카 씨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6개월은 더 필요합니다. 3월에 저는 직접 작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하노이 외곽 IT 단지에 일본 팀이 상주하고 있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니 일본 엔지니어들만 보였습니다. 베트남 직원은 한 명도 없었어요. 베트남 직원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다나카 씨에게 물었습니다. 다나카 씨가 답했어요. 베트남 직원은 기술 수준이 부족해서 단순 업무만 맡기고 있습니다. 저는 불편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시스템 유지 보수는 누가 합니까? 베트남 직원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다나카 씨가 답했어요. 완성 후 매뉴얼을 드릴 겁니다. 매뉴얼만으로 되겠습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교육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다나카 씨가 말했어요. 교육은 별도 계약입니다. 추가 비용이 필요해요. 저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한국은 교육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그때 한국을 선택했어야 했나?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어요. 일본 시스템이 베트남의 낮은 인터넷 속도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서버 과부하가 계속 발생했죠. 다나카 씨가 또 회의를 요청했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다나카 씨가 땀을 흘리며 설명했습니다. 베트남 환경이 예상보다 복잡합니다. 시스템 전면 재설계가 필요해요. 재설계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게 뭡니까? 다나카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6개월 더 필요합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6개월요? 이미 6개월 지연됐는데 도합 1년 늦어지는 겁니까? 다나카 씨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장관에게 보고를 올려야 했습니다. 장관이 화를 냈어요. 투원 차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일본이 안정적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기술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곧 해결될 겁니다. 제가 겨우 답했어요.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국민이 기다리고 있어. 빨리 해결해. 2022년 6월 베트남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 지연. 30억 달러, 혈세 낭비 우려. 기사가 나왔어요. 저는 기자들의 전화 공세에 시달렸습니다. 한 기자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차관님, 왜 일정이 지연됩니까? 저는 답했어요. 기술적 문제입니다. 완벽한 시스템을 위해 시간이 필요해요. 한국을 선택했으면 달랐을 거란 의견이 있는데요.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부인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이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국민 여론은 달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난이 쏟아졌어요. 투원 차관 무능하다. 한국 버리고 일본 택한 게 실수다. 책임져라.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야당도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7월 국회에서 저를 불렀어요. 투원 차관, 왜 한국을 버리고 일본을 선택했습니까? 야당 의원이 추궁했습니다. 한국이 더 저렴하고 검증됐는데요. 저는 답변했습니다. 당시 판단으로는 일본이 최선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하지만 곧 해결될 겁니다. 곧이 언제입니까? 의원이 다그쳤어요. 벌써 1년입니다.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요. 책임지십시오. 저는 땀을 흘리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8월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일본 팀이 추가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10억 달러가 더 필요하다고 했어요. 기존 30억 달러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저는 다나카 씨를 불렀습니다. 계약서에 30억 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까? 다나카 씨가 설명했어요. 예상보다 작업량이 많습니다. 베트남 환경이 복잡해서요. 그건 당신들이 조사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제가 따졌습니다. 사전 조사를 제대로 했어야죠. 다나카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추가 예산 없으면 진행이 불가능해요. 저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10억 달러를 어디서 구합니까? 국회가 승인할까요? 다나카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망했어요. 2022년 말이 됐습니다.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하지 않았어요. 일정은 1년 반 지연됐습니다. 예산은 10억 달러가 추가로 들어갔죠. 저는 스트레스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 영향이었습니다. 디지털 전환 지연으로 베트남 행정 효율이 떨어졌어요.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베트남 디지털 인프라를 불신한 거죠. 12월 경제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베트남 GDP 성장률 5.2%, 전년도 7%에서 급락했어요. 외국인 직접 투자 20% 감소, IT 산업 성장률 마이너스 3%, 충격적인 숫자들이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디지털 전환 실패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베트남이 지역 경쟁력을 잃고 있다. 보고서가 나왔어요. 저는 책임감에 짓눌렸습니다. 2023년 1월 저는 다시 작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일본 엔지니어들이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직원들은 구석에서 단순 작업만 하고 있었죠. 한 베트남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까? 직원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닙니다. 일본 팀이 가르쳐 주지 않아요. 우리는 커피나 타고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게 뭡니까? 30억 달러를 쓰면서 우리 직원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고요. 직원이 답했어요. 차관님, 한국을 선택했어야 했습니다. 제 친구가 과테말라에 있는데 한국 팀은 다르대요. 과테말라요?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이 설명했어요. 네. 과테말라가 한국 시스템 도입했잖아요. 제 친구가 거기서 일하는데 한국 팀이 모든 걸 가르쳐 준대요. 기술 전수를 확실히 한대요. 저는 처음으로 과테말라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정말 한국 시스템이 성공한 걸까요? 돌아와서 과테말라 자료를 찾아봤어요. 3월 충격적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과테말라가 한국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는 소식이었어요. 18개월 만에요. 베트남보다 6개월 빨리 시작했고 1년 빨리 끝낸 겁니다. 저는 과테말라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현지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있었어요. 과테말라, 중남미 디지털 1위국 등극, 한국 기술의 승리, 18개월 만에 기적 1호. 기사를 읽으며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과테말라 전자정부 만족도 92%, 공무원 업무 효율 300% 증가, 부패 지수 40% 감소, 외국인 투자 2배 증가, 모든 지표가 완벽했어요. 더 놀라운 통계가 있었습니다. 과테말라 GDP 성장률이 2022년 3.5%에서 2023년 6.8%로 급등했어요. 디지털 전환 효과였습니다. 반면 베트남은 7%에서 5.2%로 하락했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과테말라가 베트남보다 잘할 수 있지? 우리가 동남아 경제 강국인데,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4월에 세계은행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23년 디지털 경쟁력 순위, 과테말라 42위, 베트남 61위. 1년 전만 해도 베트남이 48위, 과테말라가 72위였어요.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보고서는 이유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과테말라는 한국 전자정부 시스템 도입으로 행정 효율이 급증했다. 반면 베트남은 디지털 전환 실패로 경쟁력이 하락했다.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투원 차관, 이 보고서 봤나? 과테말라가 우릴 추월했어. 어떻게 된 일인가?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조사해보겠습니다. 저는 겨우 답했어요.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빨리 해. 국민이 우리를 비난하고 있어. 내년 선거도 다가오는데. 5월에 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과테말라가 기술 수출국이 됐다는 거예요. 한국 전자정부 시스템을 온두라스, 니카라과에 재수출하기 시작한 겁니다. 과테말라가 한국 기술을 배워서 중남미에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로열티를 받으면서요. 1년 만에 3억 달러 수익을 냈어요. 과테말라 경제가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팀을 꾸려 과테말라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18개월 만에 성공했는지 알아야 했어요. 한국 시스템이 뭐가 다른지 파악해야 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모듈화되어 있었어요. 각 부처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되 중앙에서 통합 관리하는 구조였습니다. 유연하고 확장 가능했죠. 반면 일본 시스템은 중앙 집중형이었습니다. 모든 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려 했어요. 복잡하고 경직됐습니다.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멈췄죠. 더 큰 차이는 현지화였습니다. 한국은 과테말라 공무원을 6개월간 한국으로 데려가 교육시켰어요.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시켰습니다. 그리고 과테말라 실정에 맞게 수정했죠. 일본은 달랐습니다. 일본 엔지니어만 작업했어요. 베트남 공무원은 배제됐습니다. 완성된 시스템을 그냥 설치만 하려 했죠. 당연히 안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사후 관리였습니다. 한국은 5년간 무상 유지보수를 제공했어요.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했죠. 일본은 유지보수를 별도 계약으로 했습니다. 연간 5억 달러를 추가로 요구했어요. 베트남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됐죠.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틀렸구나. 한국이 답이었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일본과 계약을 해버렸고 30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7월 고용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과테말라 실업률 3.2%, 베트남 4.8%. 역전이었어요. 1년 전만 해도 과테말라가 8%, 베트남이 2.5%였습니다. 완전히 뒤바뀐 거죠. 과테말라 IT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전자정부 구축 경험으로 IT 인력이 급성장했어요. 외국 기업이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이 과테말라에 지사를 냈어요. 일자리가 쏟아졌죠. 베트남은 정반대였습니다. 디지털 전환 실패로 IT 산업이 위축됐어요. 외국인 투자가 감소했습니다. 삼성이 베트남 투자를 축소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청년 실업률이 치솟았죠. 저는 매일 악몽을 꿨습니다. 9월 결정적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NEC가 프로젝트 포기를 선언한 거예요.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나카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차관님, 죄송합니다. 다나카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기술로는 베트남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2년 동안 뭐 한 겁니까? 30억 달러는요? 다나카 씨가 답했어요. 15억 달러는 돌려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미 사용됐고요. 저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일본이 안정적이라며? 검증됐다며? 다나카 씨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장관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장관이 경로했어요. 투원 차관, 자네 책임이야. 30억 달러 날렸어. 2년 허비했고 어떻게 책임질 건가? 저는 사퇴하겠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야. 국가적 재앙이야. 하지만 일단 물러나. 저는 차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후임자도 해결책이 없었어요. 베트남 디지털 전환은 완전히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3월 저는 일개 고문으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저를 다시 불렀어요. 과테말라 조사단 단장을 맡아달라는 겁니다. 한국 시스템을 직접 보고 배워오라는 거였죠.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3년 전 제가 무시했던 과테말라에 배우러 가야 한다니.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베트남을 위해서였습니다. 9월 15일 저는 과테말라 시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조사단 10명과 함께였어요. 과테말라 정부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디지털혁신부 장관 마리아 로페즈였어요. 환영합니다, 투원 차관님. 마리아 장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배우러 오셨다니 영광입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배우러 온 게 아니라 배워가야 할 게 우리인데요. 마리아 장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겸손하시네요. 우리 시스템을 보여드리죠. 우리는 차에 올랐어요. 정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1층 로비에 대형 전광판이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전자정부 운영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99.8% 가동률. 일일 처리 건수 50만 건. 평균 처리 시간 3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마리아 장관이 설명했어요. 한국 시스템 덕분입니다. 18개월 전 구축 완료했고 단 한 번도 다운된 적 없어요. 우리는 전산실로 갔습니다. 서버룸이 보였어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3명이 상주하고 있었어요.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한 엔지니어가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김민수입니다. 이 시스템 총괄 책임자예요. 3년간 과테말라에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3년이나요? 네. 구축 전 준비부터 함께 했어요. 김민수 엔지니어가 답했습니다. 과테말라 실정을 이해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6개월간 현장 조사부터 했습니다. 베트남 일본 팀은 그런 거 안 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김민수 엔지니어가 계속 설명했어요. 시스템은 모듈화했습니다. 각 부처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앙에서 통합 관리하죠. 확장도 쉽습니다. 김민수 엔지니어가 강조했어요. 새 모듈 추가하는데 한 달이면 돼요. 베트남 일본 시스템은 6개월 걸린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과테말라 공무원 50명이 교육받고 있었어요. 한국 강사가 스페인어로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었죠. 마리아 장관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공무원 교육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6개월간 200명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직접 배웠죠. 돌아와서 다른 공무원을 가르쳤어요. 베트남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탄식했어요. 일본은 매뉴얼만 던져줬습니다. 공무원들이 이해할 수 없었죠. 오후에는 재무부를 방문했습니다. 디지털 예산 시스템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재무부 차관이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예산 투명성이 300% 증가했어요.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예산 집행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어느 부처가 얼마를 어디에 쓰는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국민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부패가 급감했습니다. 재무부 차관이 강조했어요. 투명하니까 비리가 불가능해요. 부패 인식 지수가 1년 만에 40% 개선됐습니다. 다음은 보건부를 방문했습니다. 전자의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어요. 모든 병원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환자 기록이 실시간으로 공유됐죠. 한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예전엔 환자가 병원 옮길 때마다 기록을 다시 작성했어요. 이제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불러와요. 진료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교육부도 방문했습니다. 전자교육 시스템이 있었어요. 시골 학생도 서울대학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 격차가 해소되고 있었죠. 마리아 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통합성이에요. 모든 부처가 연결되어 있어요.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행정 효율이 극대화되죠.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정부구나. 베트남이 꿈꿨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실패했고 과테말라는 성공했습니다. 저녁에는 실제 사용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시청 민원실이었어요. 시민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빨리 처리되고 있었어요. 한 사람당 평균 5분이었습니다. 한 공무원에게 물었습니다. 시스템 사용이 어떻습니까? 공무원이 웃으며 답했어요. 정말 편합니다. 클릭 몇 번이면 모든 게 처리돼요. 예전엔 서류 더미에 파묻혔는데요. 시민에게도 물었습니다. 만족하십니까? 시민이 대답했어요. 놀라워요. 예전엔 하루 종일 걸렸는데 지금은 10분이면 끝나요. 한국에 감사합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베트남 국민은 여전히 종이 서류로 고생하고 있는데 과테말라 국민은 디지털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마리아 장관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장관이 솔직하게 물었어요. 투언 차관님, 왜 한국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한국이 최고인데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오만이었습니다. 일본이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했죠. 지금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장관이 위로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한국에 다시 제안하세요. 제가 추천서도 써드릴게요. 한국은 두 번째 기회를 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트남으로 돌아가면 즉시 한국에 연락하겠어요. 마리아 장관이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베트남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3일간 과테말라에 머물렀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샅샅이 조사했어요. 완벽했습니다. 기술력, 사용자 편의성, 사후 관리, 모든 면에서 일본을 압도했습니다. 하노이로 돌아왔습니다. 장관에게 보고했어요. 한국 시스템이 답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을 포기하고 한국과 재계약해야 합니다. 장관이 물었습니다. 확신하나? 또 실패하면 어쩌지? 저는 대답했어요. 확신합니다. 과테말라가 증명했어요. 한국이면 2년 안에 우리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10월 베트남 정부가 결정했습니다. 한국과 재계약을 추진한다. 공식 발표가 났어요. 저는 직접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김상현 이사를 만났죠. 이사님, 3년 전 죄송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 오만이 베트남을 망쳤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김상현 이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차관님, 괜찮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하죠.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베트남도 과테말라처럼 성공할 수 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한국을 믿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김상현 이사가 악수를 청했어요. 11월 한국 컨소시엄이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팀은 먼저 3개월간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베트남을 이해하려 노력했죠. 베트남 공무원 10명이 팀에 합류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와 함께 작업했어요. 기술을 배웠습니다. 일본 때와 완전히 달랐어요. 공무원 교육도 시작했습니다. 100명을 서울로 보냈어요. 6개월간 집중 교육을 받았습니다.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돌아왔죠. 한 공무원이 서울에서 돌아와 저에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한국 기술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왜 일본을 선택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2025년 2월 첫 번째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재무부 시스템이었어요. 성공했습니다. 단 한 번에 작동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 때는 수십 번 실패했는데 한국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사전 조사를 철저히 했으니까요. 베트남 환경을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맞춤형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3월 현재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40% 구축이 완료됐어요. 예정대로라면 2026년 말 완공입니다. 저는 매일 현장을 점검합니다. 베트남 공무원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모두가 열정적이에요. 한국 팀과 함께 일하는 게 즐겁다고 합니다. 기술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죠. 한 공무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이제 베트남도 디지털 강국이 될 수 있어요. 한국 덕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언론도 변했습니다.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 순항, 한국 시스템 탁월, 기사가 나왔어요. 국민 여론도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틀림없습니다. 한국이 답이었어요. 3년 전 그걸 알았더라면 베트남이 과테말라에게 지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기술은 검증된 역사가 아니라 현재 실력이 중요하다는 거요.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였어요. 제가 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는 기술만 파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을 동등하게 대했어요.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함께 성공하려 했죠. 일본은 달랐습니다. 기술을 독점하려 했어요. 베트남을 고객으로만 봤습니다. 파트너로 대하지 않았죠. 그게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앞으로 베트남은 한국과 함께 갈 겁니다. 디지털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요. 한국이 진정한 파트너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이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다음 영상에서는 더 감동적이고 더 가슴 벅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